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시작을 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를 봤는데 신라하고 가야를 묶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비슷하게 있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야가 신라 쪽에 다 흡수가 되게 되죠. 신라를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또 왕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편에서는 심화편에서도 중요한 임금,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임금, 전성기 임금, 위기의 임금, 멸망 임금 이런 식으로 왕의 업적을 위주로 고대 국가에서 좀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데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 주로 출제가 되는 왕과 그 왕에 해당되는 업적이나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묶어 놓는 건데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 왕들이라서 이 왕들이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신라 역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어요. 한 10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신라시대하고 통일신라시대를 나누어가지고 또 보잖아요. 그러면 1000년 정도 있으면 왕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죠. 우리가 외우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라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간중간에 어떤 발전을 시키거나 정착시킨 임금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업적이랑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 옆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 미리 보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로 알 수 있게 해놓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지증왕이라고 나오고 진흥왕도 지금 나오고 있고 나중에 이제 삼국통이라는 장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필름처럼 나오는 거 이 세 가지 장면을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처럼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기출에 나왔었던 사파를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라 건국되고 전성기는 어떻게 왔는지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볼 건데 여기 별표가 이미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우리가 건국신화로 읽었을 때 신라도 상당히 신비로운 얘기가 많은 국가죠. 워낙에 옛날에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나라가 형태를 갖추고 고대 국가다라고 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주 일대에 신라의 거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버전의 여러 조그만한 나라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건국신화가 지금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를 보면 경주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조금 발전된 뭔가를 갖고 있었던 다른 데서 내려온 세력이 만나가지고 신라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데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박혁거세라고 있죠. 박혁거세. 이 집단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비슷한 게 뭐냐면 사실 특히 신라라는 나라가 그런데 초창기에는 고대 국가들이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점점 세져가는 거예요. 왕은 즉위를 하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신라는 이거가 가장 오래 걸렸던 국가 중에 하나고 가장 뚜렷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왕의 성씨가 하나가 아니고 계속 지금 바뀌어요. 박씨하고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성씨가 번갈아서 하다가 나중에 김씨 집안에서 이거를 물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김씨가 왕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자, 발전을 하는 단계. 여기 마립간이랑 지증왕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다 김씨예요. 자, 김씨가 쭉 내려가서 왕을 하는 그 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쭉 보면 어떤 시기를 발전 시기로 보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성기가 나오기 직전에 고대 국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마립간부터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내물왕이라고 보통 외우지만 실제로 신라는 호칭을 중국식으로 통일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신라만이 부르는 고유한 왕호가 있었는데 박혁거세라고 하는 시조도 우리가 왕이라고는 부르지만 지금은 편의상 왕으로 부르지만 자기네들이 부르는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거서간이라고 하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립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으로 나오는데 발음이 되게 이상하죠.
실제로는 어떤 소리로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때 불렀던 어떤 그 호칭을 가장 비슷한 한자 단어로 음차를 한 버전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추정상으로 마련을 해 놓는 건데, 어쨌거나 왕이라는 호칭 말고 자기네들이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이 변하고 강력해질수록 호칭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립간이라는 칭호도 약한 칭호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마립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대장군 모습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병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지배자로 들어가는 게 마립간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기의 이사금은 약간 연장자, 지혜로운 연장자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 이제 세습을 한대요. 세습. 김씨성만 쭉 가는 게 이제 내물 마립간부터 출발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구려의 내정 간섭은 뭐냐면 내부에서 왕권은 세졌는데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좀 휘청거렸었던 때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군대를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빌려줬죠. 5만 명의 군대를 빌려줘서 왜구를 격퇴를 해줍니다. 근데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공짜는 없으니까. 그 뒤부터는 고구려가 상당히 내정 간섭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이 광개토 대왕릉 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정말 고구려와 신라가 그런 관계였냐 아니었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증명해주는 유물이 현대에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호우 명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마 이 자료로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진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마립간 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왕위도 세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 국가의 꼴을 갖추는 거가 이제 지증왕 그리고 법흥왕 때입니다. 별이 지금 3개씩 달려있죠. 주로 출제가 되는 왕들이 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구별해야겠죠. 자, 지증왕 먼저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제 끄트머리에 마립간이나 뭐 이사금이나 이런 이상한 호칭 쓰고 있지 않잖아요. 왕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네요. 나라의 이름, 국호하고 왕을 부르는 호칭, 왕호를 변경을 합니다. 국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로 바꾸고 그 대표 지배자의 호칭을 드디어 왕으로 바꿔요. 중국식의 군주 호칭으로 왕으로 바꿉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고, 신라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이름에서 바꿨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 마립간이니 이사금이니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신라라는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설하벌, 선하벌, 계림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넘는 호칭이 막 혼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확실하게, 이를테면 뭐 브랜딩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라고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옛날부터 작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더딘 발전 단계를 거치다 보니 그냥 지명에 따라서,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뭐 대충대충 부르는 감이 좀 없잖아 있었던 거죠.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국호가 또렷해야 되고 앞으로 신라가 뭘 하고 싶은지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사실 진흥왕이 되게 큰 그림을 그렸어요. 이 이름에서. 원래는 신라라는 2글자가 아니고 굳이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름을 지을 때에는 우리도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어떤 브랜드에서 신발 같은 것들도 브랜드 정할 때 되게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어디서 뭘 따온다든지 약자를 되게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짓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신라라는 이름에는 나중에 신라가, 우리나라가 삼국을 통일할 거야 라는 걸 여기다가 다 담아놨어요. 원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좀 길어요. 8글자예요. 외우지는 마시고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업, 일신, 망라사방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기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딴 거예요.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데, 신라의 왕의 덕이 쫙 퍼져가지고 모든 땅을 다 이렇게 비추어서 그물처럼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삼한을 통일한다는 거예요. 삼한을 통일. 그러니까 통일을 신라가 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신라라는 국호를 만든 거죠. 나중에는 한반도 전체를 이제 신라가 꿀꺽 삼키겠다는 굉장한 포부를 담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라라는 국호로 정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뭐가 또 시작이 되냐면 이게 고대 그 이전에 선사시대 문제에도 종종 선지에 나왔었는데 드디어 우경 같은 거를 장려하는 게 나오거든요. 소를 이용해서 노동을 하는 인간 이외의 노동력으로 농경을 하는 우경이 등장하는 게 이제 지증왕 때부터고 그리고 우산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릉도 우산국에다가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노래에도 나온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내서 정벌을 한 게 있고요. 드디어 뭔가 나라가 꼴을 갖춰가면서 이제 상업적인 면모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업적인 면모를 보이려면 물가 같은 거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상한 상행위가 없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경주 지역에 있었던 경주 안에 있었던 시장을 크게 수도 왕궁 근처에 있었던 시장을 동시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동시전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경주의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무역이나 이 시장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면 남시라고 하는 시장도 생기고 서시라는 시장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위치가 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동시라고 하는 건데 상업 경제가 생겨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지증왕이 했던 것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 추가적으로 써놓자면 순장이라고 하는 거를 금지한 게 이 사람부터예요. 순장이 뭐예요? 높은 사람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을 산채로 묻는다거나 아니면 죽여서 같이 묻는다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끔찍하고 노동력을 낭비하는 행위잖아요. 이거를 금지를 했던 게 이제 지증왕 때부터다. 요거 가끔 선지에 나올 때가 있어요. 체크해서 알아두도록 하고요. 지증왕이 뭔가 이제 나라의 꼴을 싹 갖춰놨어요. 이름도 정하고 국가 이름 정하고 왕명도 정하고 여러 가지 기반을 다져놓은 가운데 이걸 더 공고하고 확고하게 중앙집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버풍왕이에요. 버풍왕. 버풍왕 때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병보 설치. 왕이 군대를 장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왕이 직접 설치를 하고요. 중앙을 집중으로 병부를 설치를 하고 상대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라에 있었던 그 귀족회의기구가 있었죠. 화백회의라고. 옛날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만장일치로 뭔가를 결정하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주관자 또는 귀족들의 대표자를 상대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왕이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건 너네 귀족들은 너네끼리 막 떠들지 말고 걔를 통해서 나하고 정식으로 루트를 딱 정해가지고 소통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왕 아래 상대등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령 반포하네요. 고구려가 망할 뻔하다가 소수림 왕 때 이런 게 막 정비가 되면서 고대 국가로 탁 발돋움을 하죠. 고대 국가라는 꼴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율령은 법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지켜야 되는 법, 율령을 반포를 하고 왕한테 힘이 모이고 국가 아래 가장 위에는 왕이 있고 그 밑으로 쭉 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하고요. 신하들을 내 밑으로 줄을 세우려면 레벨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신하들의 높낮이, 그 높낮이를 정하는 게 공복 제정이에요. 관리들의 공복으로 옷의 색깔이나 문양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높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공복 지정을 합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전부 다 중앙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힘이 세졌다는 거는 자기가 한 국가를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고 위상도 조금 올라갔겠죠. 왕들은 위상이 올라가면 연호라는 걸 제정을 해요. 연호. 여기도 연호를 사용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건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죠. 불교를 공인했네요. 자,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하고 이 유명한 얘기죠. 이차돈이라고 하는 최초의 어찌 보면 신라의 불교 신자인데 이 불교 신자를 이단이라고 처형을 했는데 거기서 막 목에서 흰 피가 막 솟구쳐 올라오고 그 피가 우유처럼 흰 피가 솟구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뭐 꽃들이 막 휘날렸다더라. 이런 기적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 처형장에 있었던 귀족들이 그날 다 같이 똑같이 기적을 목도하고 나서 전부 다 불교 신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엄청 크게 이차돈 순교비라고 있어요. 그 장면이 그대로 부조가 새겨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의 종교를 동일하게 믿게 하고 이 불교의 어떤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왕과 동일시하도록 해요. 이것도 중앙집권의 한 방편이죠. 법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불교랑 굉장히 이름이 그 뜻이 통하는 이름이거든요.
약간 불교식 왕명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이제 병부도 설치하고 힘이 세졌잖아요. 주변에 영토도 확장을 합니다. 금관가야를 정복을 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하면서 금관가야를 스르르 흡수를 해요. 김구해가 누구냐? 김구해. 이 김구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김구해 아들 중에서 김무력이라고 있어요. 이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이고 이 김서현의 아들이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이 이제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겠죠? 이때 원래는 금관가야의 왕족인데 신라로 편입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계보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계통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성기는 언제 오느냐? 자, 여러분 법흥왕이 이런 걸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잘 나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런 거를 법흥왕이 해줬기 때문에 진흥왕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흥왕이랑 진흥왕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막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좀 강렬하게 뭔가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으니까 법흥왕이라고 하면 발음이 조금 어렵죠. 법흥이라는 말이 약간 버프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게임할 때 버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캐릭터 이렇게 강화할 때 쓰는 그런 아이템, 버프 아이템이라고 하죠. 캐릭터를 강화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스킬 강화하는 거. 이 법흥왕이 진흥왕한테 이거를 해줬다고 외우시면 돼요. 버프를 넣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진흥왕이 전성기를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전부 여기서 끝내줬기 때문에 진흥왕은 영토 확장, 정복 이런 거 지금 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법흥왕의 버프를 받고 진흥왕이 땅을 지금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최고 전성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흥왕 때 비로소 저기 아래에 있었던 경주 지역에만 있었던 이 신라가 한강 유역까지 중앙으로 치고 올라온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한강을 확보합니다. 백제 성왕을 살살 꼬셔가지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을 같이 뺐는데 애초부터 배신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갖고 있었던 하류까지 전부 다 가지고 오게 되고요. 성왕하고도 전투를 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여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강자로 떠오르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자, 이거는 백제가 가져야 되는 원래 백제의 수도 터를 지금 뺏은 거예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나중에 한강을 확보했다는 거를 북한산, 그 서울의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석을 세워놓는 게 있어요. 왕이 자기 땅을 한번 쫙 돌아보는 거를 순수라고 하는데 그 순수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비석을 꽂아 놓은 거죠. 이거 우리나라 국보에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 가장 끄트머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도 확보를 하고요. 우리가 위에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정복했었죠. 그리고 뒤에 반장을 하는 대가야를 요때 정복을 하게 되고요. 요 가야가 이제 신라에 흡수가 되네요. 그리고 순수비를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영토를 많이 넓혔거든요. 위로도 넓히고 쭉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자, 북한산비를 대표적으로 보고요.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등등등 순수비를 영토로 확장한 구역마다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비를 세우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군사활동을 하려면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싸워야 돼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이런 세뇌를 당하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화랑도가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죽음이다 라고 믿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군대 집단을 하나 만듭니다. 청소년 집단인데 지금으로 치면 뭐 중고생 나이부터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굉장히 젊은 청년들, 청년과 청소년을 합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랑도라는 거를 개편을 해가지고 이 화랑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싸움만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약간 문무소양을 다 겸비한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어떤 기둥 같은 청년들이거든요. 이런 화랑 제도를 개편을 해서 이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군대 제도가 또 완성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기념사진을 남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칠부라는 신하를 통해서 역사서를 쓰게 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개편이 됐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썼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등장을 하는 사람이 선덕여왕이 있는데, 이 선덕여왕은 옛날에 드라마도 나오고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라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삼국 중에 유일하게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왕이 선덕여왕인데, 이 신라에만 여왕이 등장하는 이유는 신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신분 제도 때문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지만 골품 제도라고는 상당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신분이 있어요.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것들. 여기에 맞춰서 너가 여자야 남자야 이런 것보다는 너 성골이니 아니니 이게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성골 남자 왕자가 하나도 없었던 시점에 성골 여성이었던 선덕여왕이 이 공주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선덕여왕은 여인 왕이라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 사고가 이때 벌어지게 되는데, 대야성 전투라는 게 일어나요. 대야성 전투가 뭐냐면 이 대야성이 되게 중요한 성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수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되게 국경에 엄청난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백제에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하면서 이 대야성을 비롯한 40개 정도가 되는 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의자왕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선덕여왕 때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 신라가 한번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김춘추를, 선덕여왕이 자기 조카인 김춘추를 고구려에 또 보내가지고 SOS를 쳤는데 고구려가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아니라 누구랑 협력을 했냐면 좀 더 멀리 가서 바다 건너에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나당연합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되게 중요한 건축물 2개가 있어요. 요거 2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지금도 경주에 굉장히 큰 유적지로 남아있는 황룡사 구축 목탑이 있는데, 자장율사라고 하는 스님이 요거를 세우셔야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 없이 보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삼국 통일할 수 있어요 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으리으리한 목탑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룡사라는 사찰에 9층짜리 목탑을 세웠는데 이게 추정하기로는 거의 높이만 80m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룡사도 없어지고 이 목탑도 나중에 고려시대 때 우리가 몽골이랑 전쟁하면서 다 타서 없어졌는데, 어디에서도 보이는 탑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여러 개가 목격담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가면 황룡사 그 유적 발굴한 자리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념관에 실제 이 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둥 재현도 같은 게 있어요. 정말 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경주 놀러 가면 거의 랜드마크죠. 첨성대. 이 첨성대라는 것도 선덕여왕 때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이거의 목적을 잘 모르긴 해요. 이름 때문에 천문대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 여기서 천문을 관측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대단히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이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버티기도 했죠. 요거 참고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아까 뇌물 마립간 때 잠깐 언급됐었던 호우면 그릇이 바로 요거예요.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글자가 써 있는 이 청동 그릇이 나온 건데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었고요. 이게 근데 신라 귀족 또는 왕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물로 지정된 유물입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역사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비석에 새겨진 그 둘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물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유물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신라와 고구려가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하는 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라의 발전 과정을 쭉 봤는데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축약본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기본편에서는 엄청 디테일한 어떤 연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순서는 알아야겠죠. 이거는 심화편에서도 똑같아요. 흐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고구려하고 동맹을 시도해요. 백제하고의 관계가 이제 점점 악화가 되면서 그걸 막아낼 필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동맹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때 영계소문이 이거를 굉장히 까탈스럽게 거절을 하고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동맹이 결렬이 되고요. 고구려하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고구려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이 나당 동맹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게 됩니다. 백제를 먼저 쳐들어갑니다. 백제를 먼저 쳐들어가서, 왜냐면 고구려랑 동맹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백제를 먼저 치기 위해서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백제 쪽이고요. 백제는 이제 이쪽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이때쯤에는 의자왕이 초창기 초심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황산벌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있었는데, 계백 장군의 결사대가 여기서 정말 필사적으로 맞기는 했지만 계백의 결사대는 5천 명이었고요. 나당연합군 김유신의 군대가 간 거는 5만 명이었다고 돼 있어요. 10배죠. 아무리 용맹하게 싸워도 머릿수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백을 포함한 이 결사대는 전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뭐 그 스파르타 관련된 데에서 뭐 300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조금인 인원으로 엄청난 대군을 막다가 다 죽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버전이라고, 우리나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을 하죠. 요 결사대는 시간만 조금 벌어줬던 건데, 자, 멸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건너서 넘어가서 바로 사비성도 꼬로록 함락이 되고, 저기 공주까지 피난가 있었던 의자왕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면서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700년 가까이 유지됐었던 국가가 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망했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흥운동이라는 거를 해요. 한번 어떻게 불씨를 다시 되살려 보려고 하는 거죠. 백제 부흥운동.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의자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부흥운동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초반에 조금 성공하는 게 흑칠상지라고 하는 장군이 이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를 격파를 하면서 성도 몇 개를 막 되찾으면서 조금 이제 이거가 힘을 얻었어요. 근데 마지막 전투가 백강전투가 있는데, 백제하고 친하게 지냈었던 왜군이 백제의 군을 도우려고 백강까지 왔는데 나당 연합군한테 완전히 완패를 하고 부흥운동은 처참히 실패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동맹 시도, 신라가 고구려랑 동맹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돼서 백제를 쳐들어가서 백제 멸망, 부흥운동 했는데 부흥운동 실패. 자, 그 다음에 고구려 턴이 돌아와요. 당나라가 하고 싶었던 건, 당나라가 신라하고 손을 왜 잡았겠어요? 이전에 수나라도 못하고 당나라 초창기에도 하지 못했었던 저 얄미운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손을 잡은 거예요. 당나라가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고구려 멸망이었겠죠. 그래서 다음 턴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평양성이 또 함락이 되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구려도 부흥운동 했겠죠. 부흥운동을 해요.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대를 해서 고구려의 장군이 이제 그 마지막 왕의 외손자, 뭐 서자란 얘기도 있지만 이 왕족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부흥운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것도 실패를 해요. 요것도 약간 내부에 분란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뭘 하냐면,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살짝 있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부흥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에서 약간 트러블이 나요. 왜냐면 당나라가 원하는 거를 약속했던 대로 기브앤테이크만 하고 떠날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땅까지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당나라하고도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흥운동을 고구려 쪽은 신라가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한반도 내에서 당군을 몰아내려고 뭘 하는 게 있는데, 뭐 거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했는데 안 됐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가 나중에 당나라를 견제하려고 조금 이제 얘네들을 포섭을 해서 이 마지막 왕선이었던 고구려의 안승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서 땅을 주고, 자, 이 땅은 네가 다스리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흡수를 해요. 이걸 보덕국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건데, 이 보덕국이라는 지명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마지막 고구려의 어떤 부흥운동 세력과 후손을 흡수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를 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도 지도에서 지워지게 되고요. 삼국 통일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나당전쟁이에요. 나당전쟁.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자기네 나라로 안 가고 이상한 거 자꾸 설치하면서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걸 딱 보고서는 신라가 뭐 얘네 선 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제까지는 동맹이었지만 오늘은 얘네 둘이 이제 싸우게 되어서 나당 전쟁이 최후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지명만 기억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지에 혹은 지도의 지명 이름에
매소성, 기벌포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삼국통일의 마지막 부분에 나당 전쟁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자주 많이 여러 번 싸우게 됐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두 개 전투에서 크게 신라가 이기게 되면서 당나라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상당한 영역을 회복을 하게 되어서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뒤부터를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흥운동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사료로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백제부흥운동인지 고구려의 부흥운동인지 이 정도만 구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는 지금 문제 기출물이 감각 키우는 거라서 위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풀면서 이게 지증왕 물어보는 거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미출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순장을 금지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순장을 금지했고요. 쭉쭉쭉쭉 신라 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리니 왕이 이를 따랐다.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순장을 금지한 거 지증왕이잖아요. 지증왕. 자, 그럼 지증왕의 업적. 우경을 장려했다라는 거 대표적인 지증왕의 업적이죠. 율령을 반포하는 건 누구예요? 법흥왕이 하는 거죠. 법흥왕. 독서 3품가를 실시하는 거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으셨지만 이거 통일신라의 원성왕이에요. 이건 나름 외우기 쉬워요. 나 책 읽는 거 진짜 싫은데 나한테 책 읽는 거 시킨다라고 독서를 하라고 막 시켜. 너무 싫죠. 이런 내용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었던 왕이라고 그냥 세트로 외워주셔도 돼요. 이건 원성왕이고 화량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는 거 진흥왕이 한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이 내가 맞는 경로로 찾았나? 요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은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공복의 위계를 제정했다. 뭔가 많이 버프를 넣어주고 있어요. 법흥왕이죠. 법흥왕. 이런 거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 잡아준 사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전성기가 도로에게 해주는 사람 법흥왕입니다.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진흥왕 문제 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 보고 찾아야겠죠? 대본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황룡사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다. 이것 때문에 선덕여왕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황룡사를 만든 거는 진흥왕이고 황룡사 안쪽에 목탑을 세운 게 선덕여왕이에요.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시대에 걸쳐가지고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화량도를 정비를 했대요. 이거 진흥왕이구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옳은 거 보겠습니다.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완전 생뚱맞은 내용이죠. 이거 발해 거잖아요. 아니네요. 일본에 칠지도를 보내는 거는 이거 백제의 근초고왕이 하는 겁니다. 근초고왕.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하는 거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하는 거고요.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우는 게 진흥왕이 했던 거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4번 삼국통일의 과정.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게 아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삼국통일의 과정이에요. 고구려는 신라 김춘추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생기잖아요. 개백에 결사되는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개백의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는 건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가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 나와야 되니까 요 나가 먼저 나올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나가 먼저 나올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속어로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요거 다음에 요거니까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를 하는 건 나당 연합군이 이제 깨지는 시점인 거죠. 제일 마지막, 삼국통일의 가장 마지막 단계. 이거 지금 순서대로 있네요. 가, 나, 다로 순서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별로 이거 하나씩 소거해서 풀면은 의외로 쉽게 풀리는 스타일이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에 껴주지도 않았던 가야를 간단하게 좀 볼 건데, 가야 좀 중요하게 나와요. 왜 중요하게 나올까?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목적은 우리한테 한국사의 기본 지식을, 교양적인 지식을 탑재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역사 인식과 이 정도의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시험하고
탑재를 시키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적인 값어치를 새롭게 인정받는 게 생긴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가야는 우리나라에 남아있었던 가야 고분군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16번째 유네스코가 된 거기 때문에 문제로 요새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국가 파트에서도 나오고요. 문화유산 파트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의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야가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지도에서 찾을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 연맹의 정치, 우리가 삼국시대에 가야를 껴주지 않았던 거는 왕을 한 명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이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맹국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가야 연맹이라고 합니다. 가야 연맹. 자, 금관가야라는 국가가 나오고 나중에 대가야도 나오고 뭐 아라가야도 있고 뭐 가야가 많아요. 우리한테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이름은 6개 정도인데 실제로 6개만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이거보다 많았던 적도 있고 적었던 적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를 찾아보자면 대표자 역할을 했었던 게 초반에는 금관가야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대가야가 나와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금관가야를 건국한 사람, 요것도 우리가 요런 식으로 아마 건국신화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이에요. 김수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의 김해 지역에서 금관가야를 건국했다라고 나옵니다. 구지봉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왕을 얻고 싶어서 구지봉이라는 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구지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춤을 췄더니 하늘에서 6개의 황금알이 내려왔대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빡 하고 뚫고 나온 아이가 바로 수로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지가라는 노래가 이게 국어 시간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뭐 이런 노래인데 요런 설화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 머리를 내밀었다 그래서 수로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대가야인데 금관이라고 하면은 머리에 쓰는 왕관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먼저 왕관을 쓴 국가라고 외워주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전기인지 후기인지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되니까. 자, 전기가야연맹 초반에는 얘네가 반장이에요. 금관가야를 반장으로 해서 6개의 국가의 가야가 모여가지고 연맹이 됩니다. 일단 왕이 6명이에요. 왕이 6명이니까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고 뭘 모으기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왕이 1명씩밖에 없으니까 결정되면은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6명에서 다 합의를 봐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야를 우리가 삼국에 껴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지만 나라의 체제만 이랬을 뿐이지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번영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지된 기간이 거의 5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양쪽에 백제랑 신라라는 나라를 이렇게 요 사이에 딱 피자 조각처럼 껴있는데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금관가야는 언제 쇠퇴를 하느냐?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얘네들의 국가에 성장하는 사이에 끼어 있다가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우리 앞선 단계에서 신라에 잠깐 배웠던 내용이 있었죠. 고구려하고 신라에서 신라의 뇌물 마립간 때 이때 왜구가 쳐들어와서 이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청했고 이 광개토 대왕이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주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었던 왜구가 금관가야 땅까지 도망가는 바람에 애꿎은 금관가야 땅에서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여기에 타격을 받고 금관가야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쇠퇴를 해가지고 맹주 자리를 빼앗긴다.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이 결성이 되는데 반장 자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이 생기면은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연맹이 결성이 되고 얘가 이제 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선 우리가 앞에 나왔던 금관가야가 있었던 김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철이 많이 생산이 되고 여기서도 철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아주 양질의 철을 이미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낙랑 같은 데에 수출을 했던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김해라는 지명에서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수출을 했으니까 바다 건너로 했겠죠. 이 쇠금 김자를 쓰잖아요. 쇳덩어리를 바다로 수출을 한다. 쇠의 바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지명이 지금 김해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후기 가야 연맹이 발생을 했더라까지는 보게 되고, 금관가야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건 어느 시점이냐? 버풍왕이 금관가야를 먼저 멸망을 시키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돼요. 결정적인 건 이건 다 신라 때 이렇게 신라한테 흡수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관가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족들이 신라 쪽으로 흡수를 편입이 되고요. 귀족으로 편입이 돼서 이 후손이 김유신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대가야까지 망하는 거는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하는 진흥왕 때 여기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가야는 역사에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게 문제로 가야 연맹이 나온다면 주로 나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저런 과정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그 문화유산 파트 요거를 지도랑 같이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거를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얘네가 밑에 낙동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낙동강이 내려가는 그 삼각주 지대에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낙동강 근처에 농사짓기 되게 좋은 땅. 그래서 경제 문화적으로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바다도 가깝고 땅도 비옥하고 쇠도 많이 나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령과 합천 등등등 이거 지명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농사가 되게 잘 되는 땅이고 질이 엄청 좋은 쇠,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철제 무기, 도구 이런 거 생산이 많이 되더라. 양질의 덩어리 쇠는 그 자체로 돈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뭘 많이 하냐면 여기 별표 쳐져 있네요. 그래서 뭐 했는데 풍부한 철의 생산 그리고 바닷가 가까운 거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기 위쪽으로는 낭랑으로 바다 건너에는 일본을 연결하는 중간의 무역, 중개무역을 하더라.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야 연맹의 공통적인 문화가 뭐냐? 지도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낙동강 있죠? 여기가 안쪽에 내륙 지방이 고령이고 바다랑 가까운 데가 김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적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왜냐면 요거가 지금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유적지라서. 자, 무덤 위주로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철제 갑옷, 여기도 판갑옷, 철제 갑옷 나오죠. 그리고 금동관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경주에만 있는 줄 알았던 올록볼록한 큰 무덤들이 고령과 김해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유적과 유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 철제 유물, 금동 유물, 청동 유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같이 이제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쇠갑옷을 주고 문제를 내는 건 이제 가야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금관도 여기 하나 있어요. 보통 금관이라고 하면 신라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신라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야도 금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다 한국 쪽에 남아있는 금관이에요. 요것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금관이 있고요. 요거 지금 리움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금관인데 그리고 쇠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철제, 무구, 마구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가야가 또 유명한 게 토기거든요. 토기. 이 기술을 또 일본에 전해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에 다양한 모양의 상형 토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출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밑줄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겠어요? 김해, 구지봉, 수로왕릉, 금관가야네요. 여기에서 금관가야인 거를 인지를 하고 찾는 거예요. 전기가야 연맹을 금관가야가 주도했죠. 1번이 답이네요.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하는 거는 신라잖아요. 이건 신라고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거 고구려고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는 거 백제죠. 백제, 무령왕이 했던 거고. 2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토기는 김해에서 출토가 됐고 갑옷으로 무장한 인물의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김해라는 지명에서 힌트 하나.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판갑옷이다. 김해라는 지명에서 이거 금관가야구나. 가야는 가야인데 김해라고 했으니까 금관가야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건 이건 조선시대 얘기예요. 좀 나중 얘기고요.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이 설치가 되는 거 신라였죠. 지증왕이 하는 거.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 요만한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는 거는 고려 시대 때 얘기입니다. 고려. 낭랑군과 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죠.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마지막으로 3, 4번 문제로 가야 정리해 볼게요. 3번 대가야.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령에 다녀와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 보자마자 무슨 나라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경상북도 고령의 고분군을 보고 왔다. 문화유산인 금동관이랑 철제 판가봇 블라블라블라 가야는 가야인데 고령이라고 했으니까 내륙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대가야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맞는 거 골라볼게요. 진대법을 실시하는 거 고구려 때, 고국천왕 때 을파소가 건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고구려. 22담로를 설치하는 거 백제 무령왕.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게 대가야의 특징이죠. 이 문제가 3점인 이유는 보통은 가야라고 하는 특징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대가야인지 금관가야 건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3점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한 거는 발해죠. 발해. 여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찬란한 철의 왕국 땡땡 특별전 500년의 역사를 만나다. 이미 지도에서 힌트가 다 나오네요. 지금 고령, 김해, 지산동, 뭐시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요 지도 위치에서 이거 가야인 거 알 수가 있어요. 특정 가야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야 연맹 전체를 지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아닌 거 고르는 거죠. 금관, 이거 가야 거 맞죠? 말머리 가리개도 가야 거 맞고요. 토기, 요거 뿔잔 나오는 거, 요것도 가야 거 맞네요. 금동대항로만 혼자서 백제 거네요. 이건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야는 압도적으로 문화유산 지도나 이미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금관가야인지 대가야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도 내륙인지 바닷가인지 쪽인지를 잘 보시고 요 두 개 카테고리 중에서 구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삼국 통일된 신라까지 다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통일신라하고 위쪽에 발해가 등장을 하죠. 통일신라 시대하고 요 통일신라 시대에 어떻게 후삼국으로 또 찢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고려로 통합돼 가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